미국 작가 오헬리의 대표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은 1905년 더 기프트 오브 더 매기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2021년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춥지 않고 따뜻하게 사랑의 선물이 오가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진 돈이라고는 탈탈 털어봤자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중 60센트는 잔돈이었다. 잔돈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채소가게 주인이나 부족한 남자와 얼굴이 빨개지도록 시비를 따져서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었다. 혹시 틀린 건 아니겠지? 델라는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가 틀림없었다. 델라는 허술한 침대에 누워 고민에 빠졌다.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델라는 푸념을 늘어놓다가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침대를 벗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생각에 잠겼다. 가구가 딸려있는 그녀의 아파트는 집세가 일주일에 8달러였다. 집은 좁고 허름했다. 델라는 자신도 모르게 슬픔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건물 현관에는 늘 비어있는 우편함이 하나 있었다. 그 옆에는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 단추가 달려 있었다. 초인종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고 쓴 명함이 붙어 나불거렸다. 딜링햄은 그녀의 살림이 풍족하던 시절의 이름이었다. 당시 남편의 수입은 주급 30달러였다.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 딜링햄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오면 그녀는 여전히 뜨거운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분첩으로 뺨을 두드렸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뒤뜰에 잿빛 다미를 걸어가는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곤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나마 몇 달을 두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이었다. 주급 20달러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지출은 늘 그녀가 생각한 범위를 넘어섰다. 사랑하는 짐의 선물을 살 돈이 불과 1달러 87센트밖에 없다니. 그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바로 그 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궁리하며 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진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싶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거울이 놓인 곳으로 이동했다. 이윽고 그녀는 머리채를 풀어 한껏 길게 들이웠다. 제임스 딜링햄 부부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 댁에서부터 물려받아온 금시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채였다. 솔로몬의 왕비인 시바가 만일 바람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다면 델라는 늘 창밖으로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왕비의 보석과 타고난 미모를 송두리째 무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지하실의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 집의 관리인이었다면 짐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시계를 꺼내 왕으로 하여금 탐이 나게 해서 자꾸 수염을 쓰다듬는 걸 보게 되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거울 속 델라의 머리채는 멋지게 늘어져 황금의 폭포가 물결치듯이 빛났다. 머리채는 무릎 아래에서 내려와 마치 그녀의 옷이라도 될성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고 재빠르게 다시 머리채를 손질해 올렸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낡아빠진 붉은 용단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어떤 결심을 한 듯 그녀는 낡은 밤색 자켓을 걸치고 밤색 모자를 썼다. 그러고는 층계를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발을 멈춘 상점에는 이런 간판이 적혀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상점, 각종 미용, 머리 용품상. 단숨에 상점으로 뛰어 올라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프론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당당한 체구에 살갗이 희며 쌀쌀하게 생긴 마담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델라는 입을 열었다. 제 머리카락을 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삽니다. 마담은 다소 무뚝뚝하게 말했다. 모자를 벗고 어디 한번 보여줘요. 황금의 폭포가 스스로 흘러내렸다. 20달러짜리군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서 말했다. 계산해 주세요. 델라는 서둘러 말했다. 머리카락이 싹둑 잘리고 델라는 급히 돈을 받아 가게를 나섰다. 그 순간 델라는 깊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녀는 짐의 선물을 사러 여러 상점을 쏘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델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말 남편을 위해 맞추어 놓은 것 같았다. 그것은 백금으로 장식된 시계줄이었다. 시계줄은 실용적이고 포미가 있었다. 남편의 시계에 꼭 어울리는 좋은 물건임에 틀림없었다. 시계줄 대금은 공교롭게도 20달러였다. 그녀는 대금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델라의 황홀했던 기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녀는 머리 인두를 꺼내 짧은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짧아진 머리는 그녀를 장난꾸러기 초등학교 학생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설마 짐이 화를 내지는 않겠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이는 나를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의 소녀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1달러 87센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걸. 저녁이 되자 그녀는 난로불에다 프라이팬을 달구어 폭찹을 만들 준비를 했다. 짐은 귀가 시간이 늦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집어들고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았다. 이윽고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부디 저희가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섰다. 짐은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짐은 불과 22살로 가장 노릇을 하기엔 아직 힘이 드는 나이였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의 시선이 순간 델라에게 가머졌다. 그 시선 속에는 그녀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무엇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소스라치게 했다. 그녀는 노여움이나 놀라움이나 불만이나 공포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짐작하고 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정으로 잠자코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델라는 테이블에서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그런 눈으로 절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라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지요? 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는걸요. 여보, 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쾌한 기분을 가져요. 당신을 위해 예쁘고 근사한 선물을 마련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다고? 짐은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렇지만 저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은 전과 다름이 없겠지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저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짐은 뭔가를 더 알아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방을 둘러보았다. 당신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이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는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애정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짐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짐? 폭첩을 만들까요? 짐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앞에 서 있는 델라를 힘껏 껴안았다. 그러고는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건 면도를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런 것이 당신을 향한 내 애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선물을 보면 내가 왜 당황했는지 알 거야. 델라는 빠른 손길로 끈과 포장지를 풀었다. 짐의 선물은 고급스러운 머리빗이었다. 그것은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이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머리채에 꽂으면 꼭 어울릴 빛깔이었다. 델라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빗을 가슴에 품고 짐에게 말했다. 제 머리카락은 무척 빨리 자라요. 델라는 애써 웃으면서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짐에게 건네주었다. 어때요? 근사하죠? 시계줄이에요. 이걸 구하느라고 온통 거리를 쏘다닌걸요. 당신 시계에 이리 주세요. 시계줄에 채운 모양을 보고 싶어요.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빙긋 웃으며 다시 한번 델라를 껴안았다. 당신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 하지만 이젠 괜찮아. 이렇게 당신이 곁에 있잖아. 자, 어서 폭찹이나 만들어요. 이번에는 역시 미국 작가인 폴 빌라디의 이해의 선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해의 선물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가슴 벅찬 사탕가게의 감동의 추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나는 4살 무렵 처음으로 위거든 시의 사탕가게에 들렀다. 가게 안은 온통 사탕 천지였다. 사탕에서 풍기던 향기로운 냄새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위거든 씨는 늘 방울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가게 문에 달린 조그만 방울이 울리면 조용히 나타나서 진열대 뒤에 서곤 했던 것이다. 그는 꽤 나이가 많아서 구름처럼 희고 고운 백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탕 중에서 딱히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먼저 머릿속으로 어느 것 하나를 충분히 바쁘지 않고는 다음 것을 고를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가 고른 사탕이 하얀 종이봉지에 담길 때에는 늘 괴로운 아쉬움이 뒤따랐다. 다른 것이 더 맛있지 않을까?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위거든 씨는 골라놓은 사탕을 봉지에 넣은 다음 잠시 기다려 주었다.
무슨 말을 더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하얀 눈썹을 치키고 서 있으면서 방금 산 사탕을 다른 사탕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음을 말없이 일러주었다. 계산대 위에 사탕값을 올려놓은 다음 사탕 봉지가 비틀려 묶이고 나면 잠깐 동안 주저하던 시간은 끝이 나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전찻길에서 2구간이나 떨어져 있었다. 때문에 차를 타러 나갈 때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그 가게 앞을 지나야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볼일이 있어 시내에 나를 데리고 나가셨다가 전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거든 씨의 가게에 들르셨다. 어디 볼까? 어머니는 기다란 유리 진열장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때 커튼 뒤에서 노인이 나타났다. 어머니와 노인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눈앞에 진열된 사탕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줄 사탕을 몇 가지 고른 다음 값을 치르셨다. 어머니는 매주 한두 번씩은 시내를 나가셨고 그 시절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 사탕 가게에 들르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버렸다. 그 무렵 나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면 그 사람은 또 을에 무슨 꾸러미나 봉지를 내주는 것을 보고는 아하, 물건을 팔고 사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위거든 씨 가게까지 2구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나 혼자 가보기로 한 것이다. 상당한 고생 끝에 간신히 그 가게를 찾아 커다란 문을 열었을 때 귀에 들려오던 그 방울소리를 지금도 나는 뚜렷이 기억한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다. 이쪽엔 박하 향기가 나는 납작한 박하사탕이 있었다. 그리고 쟁반에는 조그만 초콜릿 알사탕, 그 뒤에 있는 상자에는 입에 넣으면 흐뭇하게 뺨이 불룩해지는 굵직굵직한 눈깔 사탕이 있었다. 단단하고 반들반들하게 짙은 암갈색 설탕옷을 입힌 땅콩을 위거든 씨는 조그마한 주걱으로 떠서 팔았는데 2주걱에 1센트였다. 물론 감초과자도 있었다. 그것을 한입 문채로 입안에서 녹여 먹으면 꽤 오래 오물거리며 먹을 수 있었다. 충분하다 싶을 만큼 내가 이것저것 골라 내놓자 위거든 씨는 나에게 등을 구부리며 물었다. 이걸 다 사려고? 그래, 돈은 가지고 왔니? 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주먹을 내밀어 위거든 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싼 6개의 버찌씨를 조심스레 떨어뜨렸다. 위거든 씨는 잠시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보더니 다시 한참 동안 내 얼굴을 구석구석 쳐다보았다. 돈이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다. 아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거슬러 줘야겠는데. 그는 구석 금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철컹 소리를 내며 서랍을 열었다. 그러고는 계산대로 돌아와서 몸을 굽혀 내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내가 혼자 거기까지 가서 사탕을 샀다는 사실을 아신 어머니는 나를 꾸중하셨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다만 어머니의 허락 없이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을 뿐이었다. 나는 확실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후로 2번 다시 버츠씨를 쓴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락이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2센트씩 어머니가 돈을 주셨던 것 같다. 당시로서는 그 모든 사건이 내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자라는 동안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17살이 될 무렵 우리 가족은 동부로 이사를 갔다. 거기서 나는 성장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다. 아내와 나는 외국산 열대어를 길러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는 잉어장이 아직 초창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쌍에 5달러 이하짜리는 없을 정도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남자아이 하나가 제 누이 동상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남자아이는 17살 정도밖에는 안 되어 보였다. 나는 바쁘게 어항을 닦고 있었다. 두 아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아름다운 열대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이야, 우리도 저거 살 수 있죠?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돈만 있다면야. 네, 돈은 많아요. 하고 남자아이가 자신있게 말했다. 말하는 폼이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얼마 동안 물고기들을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몇 가지 종류를 가리키며 한 쌍씩 달라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고른 것을 그물로 건져 휴대용기에 담은 후 들고 가기 좋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남자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얘들아, 조심해서 들고 가야 한다. 걱정 마세요.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누이 동생을 돌아보고 말했다. 네가 돈을 내. 나는 손을 내밀었다. 다음 순간 꼭 쥐어진 여자아이의 주먹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태를 금세 알아챘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까지도. 소녀는 쥐었던 주먹을 펴고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백동화 2개와 10센트짜리 은하 1개를 쏟아 놓았다. 그 순간 나는 먼 옛날에 위그든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비로소 지난날 내가 그 노인에게 안겨주었던 곤란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았고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해결했던가를 깨달았다. 내 손 위에 올려진 그 동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 자신이 조그만 사탕가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옛날 위그든 씨가 그랬던 것처럼 두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그 순진함을 보존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날의 추억이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 나는 목이 메었다. 소녀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모자라나요? 소녀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돈이 좀 남는걸?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거슬러 줄 게 있다. 나는 금고 서랍을 뒤져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보물을 소중하게 들고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두 어린이의 모습을 문 옆에서 지켜보며 서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내는 어항 속의 물풀들을 다시 가다듬어 놓느라고 걸상 위에 올라서서 두 팔을 팔꿈치까지 물속에 담그고 있었다. 대관절 무슨 까닭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아내는 나를 보고 말했다.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알기나 해요? 한 30달러어치는 주었지. 나는 아직도 목이 맨 채로 대답했다.
이해해줘.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위거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아내는 걸상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그 박하사탕의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어항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에서 들려오는 위거든 씨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